여러분은 국내든 해외든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이 숙소 예약할 때 보통 어디서 예약하세요? 뭐 호텔스 컴바인이나 아고다 같은 여행 사이트? 아니면 호텔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물론 이렇게 호텔이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있지만 내가 가성비에 진심이라던가 또는 여러 명이 묵을 만한 널찍한 숙소가 필요할 때 반드시 확인한다는 그곳,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어비앤비가 있죠. 저는 요 녀석을 한 2015년이었나? 전역하고 친구 한 놈이랑 일본 여행 갈 때 한번 썼다가 상당히 만족해서 이후로도 종종 사용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아직까지 실패한 적은 없었는데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만 봐도 호텔의 대체제로서는 훌륭한 녀석이죠. 그래서 그런지 호텔 업계하고 에어비앤비가 은근히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과거 에어비앤비가 학고 시절이던 1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호텔 회사 높으신 분들마다 에어비앤비가 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예 경쟁자라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 둘이 같은 업종이라기엔 좀 거시기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국가만 220개국 이상에 등록된 숙소도 800만 곳이 넘는 등 지표만 대충 봐도 이 자식 좀 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매출에서는 이미 호텔업계 넘버2라는 힐튼을 코앞까지 바싹 따라왔고, 시총이야 이미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빅5를 모두 제껴버린 지 오래라 무슨 잉어킹의 갸라도스라도 된 것 마냥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에어비앤비에서는 우린 호텔업계와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 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목적이거나 럭셔리 여행객들이 중심이고, 반대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호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성비 여행객이거나 가족 단위 혹은 친구 여럿이 쓰길 원하는 사람들이라 타겟층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에어비앤비라는 게 숙박 공유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 한 칸만 빌려 쓴다거나 아니면 그 집 전체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개념이죠. 이러다 보니 로컬 감성도 느끼면서 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에 허물없고 가격에도 민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도 셀링 포인트로 지역 주민처럼 살 수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에어비앤비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에어비앤비 체험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추가했는데, 이름 그대로 그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나 체험 프로그램부터 해서 하다못해 현지 유명 레스토랑 예약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일종의 현지 가이드 같은 거죠. 이런 독특함 덕분에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주면서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 문화와 다양한 경험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된 거고, 탕후루 마냥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유행템이 아니라 호스트와 게스트가 일종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심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전통적인 호텔 산업을 위협하면서 지금은 대체 불가 서비스로 자리 잡은 에어비앤비. 그런데 이게 지금이야 되게 세련되고 힙한 서비스처럼 보이는 거지,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보릿고개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짠내 나는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이 에어비앤비는 디자이너 출신의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 그리고 엔지니어인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이 3인방이 설립한 곳인데요. 그렇다고 이 셋이 처음부터 뭉쳤던 건 아니고,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동문인 체스키와 게비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취를 하다 떠올린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원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던 게비아가 방 3개짜리 집에서 룸메들하고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소식에 룸메 2명이 집에서 나가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게비아는 혼자 끙끙대면서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내냐 라면서 앞날을 걱정하던 와중에, 마침 LA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청산하고 나만의 일을 하고 싶었던 체스키가 나 그 집 빈방 있으면 나도 들어가도 됨? 라고 하면서 같이 살게 된 건데, 게비아 입장에서는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싶었지만 체스키가 막상 샌프란시스코에 왔을 때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알고 더 막막했던 거죠. 참고로 당시 월세가 $1150였는데 월세 내는 날은 다가오지 본인도 하필이면 백수지.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게비아가 집 근처에서 열리는 한 디자인 컨퍼런스 때문에 주변 호텔마다 예약이 꽉 차는 모습을 보고는 뭔가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이면서 체스키에게 이런 메일을 하나 보내는데, 요약하자면 우리 아파트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미처 숙소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숙박과 아침을 제공하자는 거였죠. 체스키야 찬밥 더운밥 따질 상황도 아니었던지라 고민도 안하고 바로 콜을 외쳤고, 이 둘은 에어 매트리스 3개를 사와서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 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했죠. 이쯤 되니까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남는 시간엔 동네 가이드까지 해주면 나름 재밌게 돈 버는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는데, 그렇게 이 둘은 2007년에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첫 호스팅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체스키와 게비아가 방을 렌탈하자고 생각했던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였던 건 아니고, 베케이션 렌탈스 바이 오너,
줄여서 VRBO라는 녀석이 숙박 공유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95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일단 이름에서 베케이션이 박혀있는 것처럼 집주인이 휴가를 간 동안에만 집을 빌려준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휴가라고 하면 일주일 안짝에서 짧게 다녀오는 걸 떠올리는데 반해 미국은 보통 가족 단위로 장기간 떠나는 스타일이라 이런 형태의 렌탈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참가한다거나 일정상 단기로 빌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서비스였던 거죠. 하지만 체스키와 게비아는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큰 행사 기간에 미처 호텔 예약을 못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행사 관계자들하고 지역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홍보 좀 부탁드려요 라면서 열심히 하려는데 물론 행사 관계자들은 오 재밌는 발상이네요 라는 반응만 하고 말았지만 지역 블로거들은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을 줬고 덕분에 3명의 손님을 다 채우는데 성공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생판 남에 무슨 사고를 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안전책으로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받아보고는 나름의 검토를 거쳐 사람들을 골라서 받았다고 해요. 아무튼 체스키와 게비아는 나름 첫 시작이라고 웰컴 기프트까지 준비하면서 이 방문객들을 지극정성으로 케어했다고 하는데 이름대로 에어 매트리스가 깔린 숙박 공간과 매일 아침 준비한 아침밥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지역 관광도 시켜줬어요. 참고로 당시 숙박 비용으로 1박에 $80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행 경비도 아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경험까지 줘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까지 남기면서 상당히 만족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월세를 해결해 보려고 꺼냈던 괴상한 아이디어는 두 남자에게 순이익 $1000를 가져다 주면서 행사 기간 5일 만에 월세를 뚝딱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들을 보낸 뒤에도 아르헨티나, 영국, 일본 등 각지에서 문의가 이어지니까 어라?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스키와 게비아는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기로 맘먹죠.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 세계로 재미를 좀 봤던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다듬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디자인밖에 할 줄 모르는 커말못이었던지라 처음에 오픈했던 사이트도 돈 들여서 외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도 뭘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게비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번뜩 떠오르면서 맞아, 이 일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가 바로 설립자 3인방 중 하나인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참고로 이분이 뭔가 이력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 14살에 독학으로 코딩 공부를 마스터하고 고등학생 때는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팔아 무려 $100만 수익을 올려서 이 돈으로 하버드 학비까지 해결했던 진짜 떡잎부터 다른 찐 개발자였어요. 아무튼 게비아는 블레차르지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물론 처음엔 너무 장황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서 슬쩍 거절했다고 하는데 블레차르지크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을 더 간소화한 뒤에 오케이를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전문가 한 명까지 영입하고 홈페이지도 더 깔쌈하게 뽑아낸 3인방은 기대감을 잔뜩 안고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2기를 2008년에 출범했는데요. 처음 전략대로 이들이 목표로 삼았던 건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주변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렸던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라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씁쓸하게도 처음 벌였던 일은 역시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걸까요? 행사 기간에 단 2팀만 예약하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더 어이없는 건 이 중 하나가 본인도 행사에 가고 싶다고 예약했던 체스키였다는 거죠. 이렇게 한 차례 쓴맛을 본 뒤에는 사이트 내에서 바로 결제도 가능하게 기능도 추가하고 디자인도 더 예쁘게 리뉴얼을 한 다음 몇 개월 뒤 덴버에서 예정돼 있던 민주당 전당대회를 노려보자는 계획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만 무려 2만 명이 모일 거란 뉴스 기사가 돌면서 주변 호텔은 이미 자리가 없을 게 안 봐도 비디오였던지라 야 이건 아무리 못해도 중박은 칠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3인방은 부푼 기대감과 함께 예정일보다 미리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허허 이게 웬걸, 이게 접속자만 많고 집을 내놓은 사람은 1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에어비앤비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당시만 해도 낯선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는 건 물론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에 호의적인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때서야 3인방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 블로그에도 홍보하고 여행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맡기면서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알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이 선택은 좋은 효과로 작용하면서 입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더니 이 소문은 지역 언론사는 물론 뉴욕타임스에도 실리면서 어느 정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이들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이번엔 80건이라는 유의미한 예약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물론 여기서 꾸준히 예약 건수가 늘어준다면 좋겠지만 역시 세상일 마음대로 안 된다 했던가요? 씁쓸하게도 이 행사가 끝나니까 귀신같이 사이트 이용자 수가 0으로 뚝 떨어지면서 희망이 금방 사그라든 거예요. 열심히 행복 회로를 돌려가면서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뭔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애초에 목표로 잡았던 대상이 호텔이 감당 못하는 일부 여행객들한테만 한정됐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인방은 이렇게 쓴맛을 본 뒤에야 본인들의 사업이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어야만 굴러간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이런 와중에 계좌의 돈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여기에 빚까지 늘어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지니까 블레차르지크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그만둬야 된다면서 재빨리 발을 빼려고 했다는데, 여기서 팀의 유일한 개발자마저 나가면 모든 게 0으로 돌아갈 게 뻔하니까 체스키와 게비아가 갓난아기 다루듯이 오르고 달래서 겨우 붙잡았었다고 해요. 당시 얼마나 갈 때까지 갔냐면 지갑에 있던 동전까지 탈탈 털어쓰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느라 선반엔 카드가 그득하게 쌓여있고 한술 더 떠서 부모님이 빌려준 대출금까지 해서 아주 싹싹 긁어 모아 사업을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체스키가 말하기로는 이때가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체스키와 게비아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이어가 보려고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몇몇 엔젤 투자자들에게 수십 통의 메일을 보내면서 투자 제안을 했지만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약속은 잡아놓고 노쇼를 하는 등 이 사업 아이템을 무슨 핵 폐기물 보는 것 마냥 기피했거든요. 그래서 체스키의 메일함에는 수많은 거절 메일이 쌓여 있었다는데, 체스키는 이 메일을 지금도 간직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다시 보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고 해요. 이렇게 투자자들마다 누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은 디자이너 출신이네요. 코딩은 할 줄 아세요? 등등 온갖 혹평에 투자 거부를 당하는 와중에도 이들의 노력은 계속됐죠. 그래서 일단 사업 자금은 그렇다 쳐도 숨통을 조여오는 이 빚이라도 어떻게든 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회사의 이름에 걸맞게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팔자는 생각을 내는데, 이게 갑자기 뭔 생각인가 싶죠. 그런데 그냥 시리얼이었으면 당연히 돈만 홀라당 까먹고 다시 망해버릴 게 뻔했지만, 마침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시기가 미국의 대선 기간이었던지라 어그로 하나는 확실한 선거를 주제로 한 시리얼을 만들기로요. 참고로 이때가 버락 오바마하고 존 맥케인이 붙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3인방은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시리얼을 왕창 구매한 다음 선거에 맞게 자체 디자인한 박스에 따로 담아 요걸 사람들에게 팔자는 계획이었는데, 한 박스에 $50에 팔기로 했죠. 물론 겸사겸사 박스에다 회사 정보도 넣고 홍보도 잊지 않았고요. 박스 디자인이야 뭐 디자이너가 둘이나 있었다 보니 당연히 기똥차게 뽑혔고, 그렇게 탄생한 시리얼이 바로 오바마 오즈와 캡틴 맥케인.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죠. 이걸 각 후보에 맞게 500개씩 찍어내선 집에서 하루 종일 본드로 붙여가면서 시리얼 상자를 접었다고 하는데, 무슨 종이접기 공장에 온 줄 알았다고 해요. 그렇게 물건이 준비되고 우선 이들은 이 시리얼의 존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몇몇 기자들에게 공짜로 하나씩 돌렸는데, 여러분이 그냥 봐도 어그로 하나 확실해 보이잖아요. 역시나 이 전략은 제대로 먹히면서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 시리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새 너도 나도 찾는 인기 상품이 돼버렸거든요. 특히 이 오바마 오즈는 순식간에 완판되다 못해 웃돈을 얹어 거래되기도 했다는데, 지금으로 치면 시리얼을 갖고 리셀을 했던 거죠. 참고로 이 캡틴 맥케인은 재고로 남았고요. 아무튼 이 기막힌 아이디어로 에어 매트리스 3인방은 약 $30,000의 수익을 올렸고 덕분에 빚도 많이 줄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급한 대로 빚은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자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돈도 없어서 재고로 남아있던 캡틴 맥케인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물론 우유는 사치였고요. 이렇게 골방에서 남정네 셋이 빌빌대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게비아의 지인이 이러지 말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지원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폴 그레이엄이라는 유명 투자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Y 콤비네이터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추천했고, 그렇게 이 3인방은 지독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Y 콤비네이터의 면접을 보러 갔어요. 당시 면접에서 폴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만 좀 듣다가 금방 내보낼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뭔가 냉랭한 면접이 마무리될 때쯤 게비아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몰래 챙겨온 시리얼 박스를 폴에게 쓱 건네면서 우린 이걸로 사업 자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시리얼의 스토리를 쫙 설명했는데, 이때부터는 갑자기 폴의 표정이 싹 풀리면서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폴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본인조차 생각 못한 신박한 방식의 마케팅인데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끈기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우리의 멘토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들에게 합격 목걸이를 건넸죠. 참고로 이 당시가 한창 리먼 브라더스부터 해서 세계 경제가 박살났던 시기라 폴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바퀴벌레 마냥 끈질기게 견디고 있던 스타트업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리얼 박스가 게비아가 면접 때 챙겨가서 보여주자는 걸 둘이서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했다가 몰래 챙겨왔던 거라고 하는데, 세상 일 참 모르죠. 아무튼 3인방은 이 면접을 통과하면서 2009년에 $20,000를 지원받는 걸 시작으로 이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추가로 $600,000를 투자받으면서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당장에 필요한 돈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이들의 수입은 주에 $200를 겨우 벌 정도로 딱히 변한 게 없었는데요. 그런데 폴이 가만히 보니까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은 뉴욕에 몰려 있었고, 그리고 이 호스트들이 방을 소개한다고 올려놓은 사진들이 정말 너무 구렸거든요. 폴은 이걸 보곤 너네 고객들이 주로 뉴욕에 있는 것 같은데 뉴욕엔 가본 적 있어? 라고 물었는데 이 남정네들은 당연히 아니요 라는 말을 했죠. 이걸 듣자마자 폴은 체스키와 게비아에게 당장 뉴욕으로 가서 호스트들을 직접 만나고 그 집에서 숙박도 해보면서 불만사항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너희들이라면 이 사진을 보고 집에서 자고 싶겠니? 라면서 카메라를 사던 사진 기사를 고용해서든지 해서 모델하우스 사진처럼 사진도 전부 다시 찍어오라고 지시했죠. 물론 우리 개발자님은 사무실에 남아 홈페이지 개선에 집중했고요. 그렇게 체스키와 게비아는 뉴욕으로 넘어가 호스트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봤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했고, 카메라와 집을 꾸밀 소품까지 직접 준비해서 어디 모델하우스 사진 마냥 아주 정성껏 홍보 사진을 찍어줬죠. 이렇게 두 발로 열심히 뛴 결과 이들의 노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뉴욕에서의 예약이 무려 2배나 늘고 순이익도 2배로 늘어 주당 $400를 달성하고 만 거죠. 이렇게 뉴욕에서의 솔루션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마침내 추진력을 얻는 데 성공했고, 뉴욕에 있는 동안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회사의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보게 됐는데, 사실 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가 지금까지 니값 하나만큼은 진짜 확실히 지켰거든요. 뭐 믿기지 않겠지만 방에 침대가 있다고 해도 에어매트는 무조건 있어야 됐고, 이 에어매트가 찢어졌어도 얄짤없이 침대 위에 에어매트를 깔아서라도 게스트가 에어매트 위에서 잠을 자도록 했거든요. 또 집 전체를 임대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집주인이 같이 지내면서 아침밥을 제공해야 되는 규칙도 있었고요. 진짜 이렇게만 보면 왜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는지가 이해될 만큼 진입장벽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 문제로 사람들이 계속 문의하다 보니까 3인방은 그제서야 우리가 이 조건들을 좀 풀어주면 이용자가 더 늘어나겠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규칙들을 전부 없애버렸죠. 그렇게 방 단위의 숙소를 넘어 아파트나 집 전체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회사의 이름도 에어매트리스랑은 전혀 관계없는 에어비앤비라는 이름으로 간소화했어요. 이런 변화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미팅과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덕분에 2,500개의 숙소와 10,000명에 가까운 유저를 모으는 데 성공. 그리고 2011년에는 독일의 첫 해외 지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알렸죠. 덕분에 시리얼이나 팔 줄 알았던 회사는 시작 4년 만에 89개국으로 영역을 넓히고 회사의 가치는 $10억 넘어서면서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서죠. 이렇게 투자금도 팍팍 늘어나고 이용자들도 많아지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좋겠지만, 이제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바로 강력범죄와 각종 규제. 우선 이 범죄 관련 우려가 사업 초기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큰 사건 없이 잘 굴러갔던 덕분에 체스키조차 범죄가 일어날 확률은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에어비앤비가 또 한 차례 큰 투자를 유치하고 3일밖에 안 됐을 때 EJ라는 이름의 호스트로부터 우리 집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 EJ라는 호스트는 집이 엉망이 되고 개인 물품들이 도난당하는 건 물론 이 망나니들이 잠궈놨던 안방까지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소중한 물건들을 다 불태웠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것 말고도 마약 파티부터 해서 시체가 마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살인미수, 감금, 몰카 같은 온갖 범죄들도 발생했는데, 처음엔 에어비앤비에서도 이런 문제를 생각조차 안 했다 보니 보상안이나 대응팀조차 없어서 한동안 별다른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피해본 사람들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갔고요. 그러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안도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손보면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막는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대응팀도 만드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비교적 최근에는 이 규제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무섭게 덩치를 키우고 영향력을 넓힐수록 이 주택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각국의 도시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속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호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예 기업 형태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들이 일반 주거지역에까지 발을 들이면서 도심지의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고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택 부족 문제와 잘 살고 있던 사람들마저 동네에서 밀려난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단 단기 임대업이 호텔 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거라는 우려에 대표 도시들마다 강력한 규제를 내놨죠.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알아보자면 뉴욕의 경우에는 23년 9월부터 최대 2명의 인원이 30일 미만 체류가 가능하며 내부 문에는 자물쇠가 없어야 되고 호스트가 반드시 그 집에 상주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달고 있어요. 더 심한 데로 가면 미국의 댈러스가 있는데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단기 임대라는 걸 아예 금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직도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죠. 비단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임대는 불법이에요.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에어비앤비. 물론 시장에 새로운 게 처음 등장하면 모든 게 생소한 것들 투성이다 보니 서로 상생하는 법을 찾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나하나 고쳐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낸 에어비앤비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저 눈앞에 닥친 월세나 좀 해결해보자고 에어매트리스 3개를 깔고 시작했던 아이디어였던 게 지금은 여행 문화를 바꾼 어마어마한 서비스로 진화한 에어비앤비. 누구나 어디에서나 속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에어비앤비의 비전처럼 앞으로도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